자, 이런 체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무엇보다도 심폐소생술의 발전에 있습니다. 1960년대는 지금과 형태가 아니고 심장이 멎은 환자 옆에 의사가 있으면 칼로 가슴을 잽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의사가 갈비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심장을 밖으로 꺼내서 쪼물딱거리고 마사지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이 피투성이가 되고 서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균 감염 같은 걸로 많이 죽었을 텐데 이랬던 소생술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발전이 되면서 죽었을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어있는 동안 터널을 통과했고 밝은 빛을 보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살아있는 가족을 만나는 법은 절대로 없는데 근데 이런 체험을 병원에 얘기하면 되게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 이런 마귀나 사탄에 홀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해 보이는 얘기를 흘려버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한 소수의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나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 같은 이 정신과 의사를 필두로 해서 현재도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다양한 전공을 하는 의사들이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제 곧 말씀드릴 란셋이라는 의학 학술지가 의학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영국의 외과의사 리스터는 1865년에 이러한 치료를 합니다. 뼈가 부러져 살갗 밖으로 튀어나온 개방성 골절, 이거죠. 아래 보시는 폐쇄성 골절은 뼈가 부러지더라도 그냥 안에 살갗 안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개방성 골절은 부러진 뼈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결국은 피부에 있는 세균 감염으로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 개방성 골절 환자 11명 상처 부위에다가 석탄산이라는 걸 소독을 해봤더니 전원을 살릴 수 있었다. 이런 관찰하고 1865년에 이걸 란셋에 1867년에 게재를 합니다. 지금 수준을 보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대단한 거는 이때만 해도 세균의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수술했는데 어떻게 수술했냐면 지금처럼 무균 처리된 수술복을 입고 고무장갑 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양복 차림으로 맨손으로 그냥 수술을 한 거죠. 수술했는데 이상하게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더라. 참 이상하다. 이런 게 그 당시에 의학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150년 전에. 그러다가 세균의 존재를 알리고 세균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를 알린 게 1878년에 프랑스의 파스테르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거보다 10여 년 전 앞서서 이런 세균에 대한 결국 소독을 해서 전원을 살릴 수 있었던 이런 치료를 한 것인가 굉장히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발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발표한 의학학술지가 1867년에 란셋인데 이 란셋이라는 의학학술지는 전 세계 107종 중에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임팩트 팩터, 논문의 피인용 지수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게재된 논문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이 됐는가를 따지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임팩트 팩터, 즉 피인용 지수는 물론 숫자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1도 안 되는, 0점 몇 밖에 안 되는 국제 학술지도 굉장히 많죠. 자, 요즘에는 이제 전 세계 대학도 다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고 또 교수 승진에도 중요하게 관여한 게 이 논문의 임팩트 팩터가 되겠습니다. 또 이 학술지는 1823년에 창간이 됐으니까 이제 발간 역사가 200년이 다 돼가는 학술지죠. 이런데 논문이 실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 여기다 다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마 20편 정도 논문이 들어오면 한 편 정도 채택이 될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와 증거 제시, 어려운 질문에 다 일일이 또박또박 대답을 해서 통과가 돼야만 이런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2001년도 이 란셋에 이런 논문이 실리게 됩니다. 진박동 정주 회생한 사람에서의 근사체험. 네덜란드에서 전향적 연구인데 네덜란드 10개 병원이 공동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344명의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18%, 62명이 이런 근사체험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요소로 나눴는데 보시게 되면 체위 이탈하고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과 교신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고 자신의 생을 회고하고 이런 체험들이 다양한 퍼센티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보는 건 물론이고 교신, 커뮤니케이션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육신에 달려있는 입으로 하는 건 아닐 텐데 이때 밝은 빛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밝은 빛이 물어본 내용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쌓아놨는가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을 하고 지혜를 쌓아왔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 체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밝은 빛이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것이죠. 또 얼마 안 된 짧은 순간에 체험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 동안에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전부 다 되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때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해자로 남을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 입장이 다 돼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남을 놀부심보로 살면서 가시돋침말을 많이 하고 또 놀부심보로 살았던 사람은 이 순간이 괴로운 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갑질을 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그런 참담한 심정을 이제 본인이 그 피해자 입장이 다 돼봐서 그대로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는 서울 시내에도 이런 공중전화 박스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천둥번개 치는 날 전화를 받다가 벼락에 맞아서 감전사에서 죽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러한 근사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직장이 의사들인데 왜냐하면 대학 때부터 유물론 또 실증주의에 가까운 과학교육을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 절대로 믿지 않는데 의사 본인이 벼락을 맞고 죽었다가 이런 체험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자, 의사인데요. 이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고 있다가 벼락을 맞은 거죠. 수화기를 얼굴 가까이 들고 있었는데 자기가 있던 전화 부스가 번개를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쓰러졌는데 그 육체를 빠져나와서 체위 이탈한 상태죠. 그 봤더니 장모님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더니 자기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모님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뒤를 돌아왔는데 감전사한 자기 육체가 죽어서 누워 있는 게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죽어 누워 있는 자기 육체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의료진을 자기가 볼 수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 의료진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지만 그 의료진은 자기 일을 보거나 자기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당시의 체험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근사체험이죠. 퀴블로 로스 박사가 쓴 책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어떤 심폐소생술로 죽었다가 되살아난 아이가 자기의 체험을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아름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되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감싸는 포근함, 놀라운 사랑 또 실어 나르는 빛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애가 근데 오빠가 있어서 자상하게 잘 대해줬어요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근데 나는 오빠가 없잖아요 얘기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울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한 번도 얘기를 못해줘 미안한데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죽은 오빠가 있었단다 하고 그제서야 얘기를 해준 거죠. 얘가 자기 오빠가 있었다는 거 알고 이런 체험을 했다면 별로 그렇게 놀라울 일이 없겠습니다. 오늘 아마 소개도 안 했을 텐데 얘는 자기 친오빠가 있었고 자기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죽었다는 사실 전혀 몰랐는데 자기가 죽어있던 동안에 죽어있던 자기 오빠의 마중을 받게 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근사체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이 체험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나를 2년 뒤 그리고 8년 뒤까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사체험했던 23명, 또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없었던 1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봤는데 뭘 비교했냐면 각 체험을 점수화해서 점수의 합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근사체험자 그룹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마이너스 표시로 크게 감소를 했고 사후생에 대한 믿음이 커졌고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다리로 걷고 뛰어다니고 또 아침에 한번 배변하고 이런 걸 당연시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런 근사체험자들은 이런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자체는 몇 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의 체험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체험자들의 삶에 8년 뒤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까 삶에 아주 심대한 변화를 줬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례인데요. 이 근사체험도 10살 때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생 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람에서 누군가 권총을 자기 머리에 갖다 댄 적도 있었는데 별로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정말 나를 죽이더라도 난 다른 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사람들이 4, 5세기의 존재에 의구심을 가지거나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이 사람들은 정말 뭘 모르는 걸 하면서 혼자 미소를 짓곤 한다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 사람들과 비슷한 심정인데 근사체험이 정말 체험이냐 머리가 헷갈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저도 이 사람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얘기하지 제가 애써서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제 시간을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런 체험을 실생활에 활용한 예죠. 케네스 링 교수는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서 대학에서 30년 동안 이 근사체험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직접 체험을 안 했더라도 강의를 듣는 학생들, 즉 간접 체험자들이 체험자들 닮아가더라.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친절하게 되고 이런 일종의 사랑의 바이러스 또 친절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 근사체험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스위스에서는 1942년부터 이 안락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안락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임종을 맞는 환자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빛이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근사체험의 요소 중에 하나인 빛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체험 사례인데요. 이분은 근사체험하면서 여기가 너무 멋진 곳이고 거기 머물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누가 내 아이들 돌볼지 걱정이 돼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양, 서양 막론하고 다 근사체험자들의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척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아직 올 때가 아니까 돌아가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거나 정말 머뭇거릴 경우에는 확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체험자는 돌아가신 삼촌을 만났는데 너무나 좋아서 안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삼촌이 죽은 삼촌이 자기를 확 밀었는데 수영장에 빠지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2012년도에 한국 여의사회에서 이런 중강의를 할 때 여의사 한 분이 제보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마취과 의사로 활동하던 분인데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큰 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심장 수술 마취를 전공을 했다고 하는데 수술은 이제 외과 의사가 하겠죠. 근데 이 외과 의사가 평소에 동양인을 좀 비하하는 성숙하지 못한 버릇을 갖고 있어서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를 늘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외과 의사의 심장이 멎는 응급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미국인 의료진들, 이 외과 의사의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자,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내려고 했는데 한국인 마취과 의사가 왔더니 자기를 늘 무시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수술하는 잘하는 외과 의사라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좀 더 해보겠다 하면서 혼자서 비지땀 흘리면서 20, 30분 정도 심장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전체 심폐소생술 시간이 50분이 넘었을 때 외과 의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외과 의사가 체외 이탈해서 공중에 붕 떠서 본 거죠. 심장이 멎은 자기 육체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의료진, 자기 친구들 봤더니 거의 성의 없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늘 무시했던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 혼자 온몸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심장 마사지 하는 걸 본 거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는 날 살린 건 당신이다 하면서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저에게 제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가끔 케이블 TV에 방영이 됩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여러 의료기관이 모여서 하는 다기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어웨어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몇 장면 발표해서 보여드리면 이분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샘파니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수많은 연구 사례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도 가장 흥미로운 건 그들이 죽었 후 심장이 멎은 후에도 즉 뇌 활동이 멈췄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한 수간호사가 나옵니다. 이 남자분은 이 병원의 수간호사로서 이런 많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난 환자를 일주일 지나서 다시 만나러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자기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환자가 자기의 심장이 멎어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동안에 그 소생술하는 이 수간호수를 봤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포함한 의료진,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 상세하게 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받던 환자가 체외 이탈해서 공중에 붕 떠서 자기의 심장에 멎은 자기 육체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의료진을 다 관찰을 하고 기억을 했다가 이 수간호사를 맞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4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현재도 연구기간 연장해서 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데 중간 보고에 해당된 논문이 Resuscitation이라는 학술지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첫 장을 보면 참여하고 있는 병원을 볼 수가 있는데 주로 미국과 영국, 유럽의 18개 병원이 이런 연구를 현재 공동으로 진행 중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서양에서의 연구죠. 네덜란드에서 연구, 란셋에 게재된 연구를 소개해 드렸는데 동양권에서는 대만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두 개의 콩팥, 신장이 있고 신장이 하는 일이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콩팥병이 생기게 되면 노폐물이 쌓여서 죽게 되니까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혈액투석술을 받게 됩니다. 이 혈액투석술을 받는 콩팥병 환자에서 근사체에 미친 영향 이런 제목으로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7개 병원에서 700명이 넘는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2007년도 미국 신장병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란셋에 실린 연구 결과 대동소이한데 의료진도 이런 현상을 좀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연구를 봤더니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근사체만 따로 연구하는 연구 재단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유명한 학술지에도 근사체험은 환각이 아닌 실제로서의 자신의 체험이다. 이런 논문들이 꾸준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경외과는 보통 때 이 두개골을 톱으로 썰어서 소위 뚜껑을 열죠. 뚜껑을 열고 뇌를 잘라내기도 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뇌라고 하는 건 보통 때 맑고 투명하고 또 무균 상태의 뇌 척수액에 둘러싸여서 사실은 둥둥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뇌 척수액이 대장균에 오염이 되면서 신경외과 의사 본인이 치명적인 세균성 뇌막염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름주머니에 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일주일간의 혼수 상태, 뇌사 상태에 빠졌었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포기했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면서 대표적인 뇌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 본인이 이런 근사체험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 몇 년 전 미국 ABC TV에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송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뇌과학자는 체험하기 전에는 인간의 의식은 뇌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가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인간의 의식은 뇌와 무관하다 이런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몇 장면만 보게 되면은 이 신경외과에서는 자기의 체험이 환상이 아니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그건 자기의 의식 밖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절대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신경외과 의사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이 체험 중에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자기의 친여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사실 어렸을 때 지금의 부모에게 입양이 된 상태였는데 나중에 이제 친부모도 다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입양되고 나서 자기의 친부모에게서 태어났던 친여동생이었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근사체험 중에 그 자기의 친여동생으로서 면전에 죽은 자기의 여동생을 만난 죽은 가족을 만난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이분 알렉산 박사는 그 자기의 경험이 매우 명료하고 뇌가 깨어날 때 임의로 발생하는 의식의 혼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분 알렉산더 박사도 어떤 망상, 자기가 깨어날 때 망상에 시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주치의와 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망상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근사체험과 전혀 다른 걸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워낙 그런 중환자실에서의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망상하고 근사체험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아는데 보통 사람은 그런 게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망상을 부정적인 근사체험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 알렉산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자기의 경험들, 근사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경험들을 사람들, 특히 동료 의사들과 나누고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걸 원치 않았다. 특히 동료 의사들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그들을 비난하겠는가. 나 역시 그들처럼 이런 체험을 없었다면은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 하면서 이런 자기의 심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우물 안에만 살고 있던 개구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물 밖에 나가서 이 바다를 보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물 안에만 살고 있던 개구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물 밖 세계에는 여기랑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바다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우물 안에서만 살아오면서 밖을 나가볼 기회가 없었던 개구리는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